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에 진짜 깜짝 놀라고 걱정도 많이 하셨죠. 이 불은 자정쯤 완전히 진화됐고 상가가 문을 닫은 시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과시장 A동 150여 개 점포 중에 40% 정도가 잿더미가 됐고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바람이 강했고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데다 비닐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방당국의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창고, 물류센터 화재 피해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 이것 때문이다, 이 지적은 끊이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은 간단한데 화재에는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건물은 또 그대로 둔 상태라고 하죠. 해마다 전통시장에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이 화재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0월 2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및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추우셨죠?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 보이겠고요. 오늘은 한낮에 안동 18도, 의성 19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그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안동시가 내일과 모레 창업축제인 베타 페스티벌 2021을 국립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개최합니다. 리부트 스타트업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 창출이 목표인데요.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과 노하우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워킹에 대한 특강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메인 행사로 준비된 아이디어톤과 카페 창업 경진대회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이디어톤은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없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창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자는 내년도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사업비도 각각 지원을 받습니다. 참가 접수는 베타 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행사는 유튜브 채널 마카다 안동과 베타 페스티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올라서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지지만 기온 변화 심하겠는데요. 두툼한 겉옷과 함께 체온 유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너울성 파도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등 동해안 3개 도시로 구성된 해오름 동맹이 이제는 경제 공동체로의 도약을 꿈꿉니다. 어제 각 지자체의 장이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공동협약문에 서명했는데요. 협약문 내용을 보면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을 구축하고 국가 첨단 가속기 기반 동맹을 결성하기로 했고요. 환동의 해오름 해안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해오름 형제해강 상생계획을 발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오름 동맹은 신라 문화권이자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동해안 3개 도시가 2016년에 결성한 행정협의체인데요. 경주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울산, 북쪽으로는 포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강이 중심인 소재 산업의 포항과 부품업의 경주, 그리고 자동차와 선박 등 최종 생산재 울산으로 이어지는 보완적인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해오름 동맹 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 높은 16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울릉군 청년정책단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합니다. 특강은 내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장을 역임한 김요한 박사가 특강 강사로 초빙돼 지역은 청년을 세우고 청년은 지역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문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릉군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12명의 울릉군 청년정책참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더욱 존중받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매천시장입니다. 네, 어제 밤에 진짜 다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네, 네, 정말 사실 큰 불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대구 소방본부에 따르면은 어제 오후 8시 27분쯤에 매천시장 내 농산 A동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네, 그 이후에 소방당국이 소방차 등 차량 89대와 소방관 248명을 현장에 투입해서 1시간 만에 주불은 진화했고 3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어제 자정 다 돼가지고요. 불이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네, 다행히 당시 대부분 상인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여서요. 맞아요.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역시 거기 남아있던 경매 마치고 남아있던 이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에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요. 불이 난 A동은 연면적 16,504제곱미터 규모로 152개의 점포가 붙어 있고요. 이 가운데 A-1동에 화재가 집중돼서 이곳에 있는 69개 점포 가운데 90%가 피해를 본 걸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네. 계속 이제 집계를 하다 보면은 피해 규모나 이런 게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동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불에 바람에 불이 붙으면은 이게 정말 잘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소방당국은 A동에 스프링클러 같은 현대화된 자동 소방 탐지 설비 이게 설치가 돼 있는데 화재 발생 당시에 이게 작동했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합동 감식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매천시장에서는 지난 2013년 8월에도 화재가 발생해서 그때는 점포 32곳이 불에 탔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도 소방당국 추산으로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피해가 좀 큰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면서 오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스티로폼 네. 그 패널 문제. 이게 전통 시장이나 또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한데 그 시공식구 이래가지고 많이 쓴다는 거 네. 아닙니까? 불에는 약한데. 맞습니다. 이거 빨리 좀 다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160만 원입니다. 160만 원이 어떤 돈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60만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815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명 늘었습니다. 이게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많은 수치고요. 네. 다만 이제 정규직 근로자도 64만 1,000명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0.9%포인트 좀 떨어졌어요. 네.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 형태별로 보면 한시적인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17만 7천 명, 17만 5천 명 늘고 비전형 근로자는 이 건설업,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네. 연령별로 봐도 60세 이상, 50대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었고 40대, 30대는 감소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는 상용직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해서 정규직 증가 속도는 더 빨랐지만 이 임금 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159만 9천 원으로 벌어져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인원수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비자발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좀 힘이 들어서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할 때
이렇게 격차가 많은 이런 임금을 받게 된다면 네. 이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임금 격차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노사가 또 정부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9만 명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800만 명 시대입니다. 네.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비정규직 근로자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비정규직 문제들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815만 6천 명이라서 네네. 지금 보면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요? 네, 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1년 전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이 2년 6개월로 한 달 늘었고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9.6시간으로 0.6시간 감소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가정의 일도 있고 뭐 다른 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규직 근로보다는 비정규직 근로를 통해서 좀 더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좋겠다, 경제활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정규직과의 차별, 또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게 숙제네요. 그죠? 이 숙제는 그렇습니다. 좀 빨리 풀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첨단 무기 도입 지연입니다. 예. 어떤 얘기죠? 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병사 봉급 인상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인상에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 첨단 무기 체계 도입 지연과 또 간부 수급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네. 지금 보면 정부가 2023년 병사 인건비 예산의 봉급 단가를 병장 기준 올해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을 인상하고 또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을 올린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선거 공약이기도 했죠. 대선 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내년 병장 월급은 130만 원, 2025년에는 205만 원이 네, 되는데 네. 이게 국가원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뭐 복무기간 종료 뒤에 취업 준비 같은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런 예산체의 설명은 있었지만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뭐 반대급부로 무기 첨단화 지연, 뭐 인력난 초래 이런 우려를 더 비중 있게 지적을 했는데요.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 국방 예산 가운데 경직성 경비 예산 비중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게 방위력 개선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예산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무기적인 부분이 있고 또 병사 봉급 인상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하사와 소위 같은 그러니까 초급 간부의 봉급과 병사 봉급 간 차이가 줄어서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예산처를 우려를 한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우려점들을 다 이제 보완하고 네, 네. 살펴서 예산 잘 짜야 그렇죠.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없던 일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예. 그렇죠. 누구죠? 그렇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시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게 그렇죠, 좀 중요해 그렇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네. 키워드는요? 네, 이 유리천장입니다. 예. 이게 그 여성들 그 고위직 승진 막는 거 그거 비유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맞습니다. 유리천장. 네. 네,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네.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대구와 경북 경찰청에서 총경 이상 고위급 간부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오. 그러니까 총경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으로 환산하면 4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거든요. 네. 경찰서장과 지방청 이제 과장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어쨌든 대구와 경북 경찰청은 이 총경 이상 고위급 간부 중 여성 경찰이 전무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유리천장 경찰청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을 받게 됐어요. 네. 이게 이 지금 보면은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이게 나온 얘기거든요. 대구경찰청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경 이상 경찰 가운데 여성 경찰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경북은 이 총경 현원이 35명에도 불구하고 여경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게 뭐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고요. 울산, 세종, 충북 경찰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네. 반면에 경기 북부 경찰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총경 비율이 매해 증가했는데
올해는 총경 현원 31명 가운데 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시도 경찰청 중에 여경이 배치된 가장 높은 직급 경무관으로 서울과 광주에 각각 1명씩 있었고요. 네. 올해 총경 이상 간부의 총 현원은 753명인데 이 중에 여경은 36명으로 5%에 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찰 이 분야에서도 유리천장이 좀 깨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국회 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데는 어떨까도 궁금한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네. 마음입니다만, 네, 조금씩 유리천장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6만 5천만 톤입니다. 6억 5천만 톤 얘기하신 거 아, 야, 아니에요? 6억 5천만 톤입니다. 네, 제가 글자를 잘못 봤네요.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예요? 많죠. 네. 재작년에 한국이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이 정도 된다. 6억 5천만 톤이다. 최종 집계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배출량인데 코로나19에 또 2019년보다는 6.4% 줄었어요. 네. 그리고 정점이었던 2018년 7억 2,860만 톤 이후에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2021년에는 배출량이 6억 7,960만 톤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어서 다시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네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잠깐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특히 재작년 전체 배출량의 86.8%를 차지한 에너지 분야 감소 폭이 어떻게 보면 6.8%로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게 뭐 전력 수요 감소도 컸고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으로 석탄 화력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량이 줄어서 네. 발전열 생산 부문 배출량이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줄어들어서 우리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하나 얼른 볼까요? 네, 아파트 단지에 들깨물이. 네, 들깨가 아파트 단지에 나타났다. 네, 네. 여기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일대에 들깨물이 나타난다는 이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네네. 지난달 말부터 이 대림동 대단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들깨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파악해봤더니 최소한 들깨가 15마리 이상이다라고 하고요. 이 들깨가 나타난 지역은 1,700여 세대 아파트 3곳이 밀집해 있거든요. 인근 야산에 들깨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반려견하고 산책하는 중에 들깨가 막 7마리, 8마리 모여서 막 다니고 이러니까 너무 무섭다. 정말 무섭죠. 네,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대구 동구에서 어떻게 이걸 좀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현장 리포트는 포항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주에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중음악 박물관이 있어요. 차별화된 콘텐츠로 CNN이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이예지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예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5년 개관한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은 보문 관광단지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있는 큰 기타를 지나 건물로 들어오면 방대한 전시물에 놀라게 되는데요. 네. 유물과 각종 자료 7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소개를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서 학예 업무를 보고 있는 김모란이라고 하고요. 저희 박물관은 총 2층, 3층, 지하 1층 이렇게 돼 있는데 2층에는 대중음악 100년사관이 있는데 이제 메인 전시관이고 이제 대중음악의 여명기 1900년대부터 현재 2000년대 이르기까지 음반과 관련된 자료를 기준으로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 최초 대중음악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층은 소리예술과학 이제 100년사관이라고 해서 에디슨 추궁기가 발명된 1920년대부터 지금 하이엔드 스피커까지 이렇게 전시돼 있어서 지금 저희는 3층에서 직접 청음이 가능하시거든요.
오셔서 이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저희 지금 이제 기획 전시랑 어린이 체험관이 지하 1층에 있어서 이제 그것도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곳이 또 방탄소년단의 아림이 다녀갔다고 그래가지고 또 더 막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전시분들이 꽤 많나 본데 보니까 어땠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음반부터 100년 전 미국의 무성 영화에 사용된 오디오 시스템까지 희귀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네. 대중음악 전시관이 저는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1900년대부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가수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요. 부모님 세대에 즐겨 들었던 음악들, 또 우리 세대가 즐겨 듣는 음악까지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여러 음악들 듣는 것도 아주 즐거웠는데요. 관람객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정선에 살고 있는 강기석이라고 합니다. LP를 오래전부터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경주에 LP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오게 됐습니다. 한 80년대부터 저는 한 10,000장 정도 가지고 고등학교 때 포크송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송창식, 그다음에 뭐 트윈폴리오 이런 앨범을 사서 듣다가 이제 LP를 하게 됐어요. 처음 산 LP가 밥 딜런의 나킹 헤븐스톤인가? 그 LP를 제가 처음으로 산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을 제일 아끼고 귀한 LP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이것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그리고 이걸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시해 준 분들한테 어떤 분이시는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반응은 일단 처음에는 저희 박물관이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 자체 건물이 박물관을 생각하고 지은 건물이 아니고 있던 건물을 매입해서 박물관으로 쓰고 계시는 거라서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좀 뭔가 오래돼 보이고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막상 이제 소장품 보시고 이렇게 박물관 둘러보시면 대체 박물관 누가 만드셨냐고 되게 좀 반전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소장품도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한 7만여 점이 넘으니까 많이 소장을 하고 저희가 지금 볼 게 많아서 오시면은 아마 그만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의 K-팝이 어떻게 이만큼 성장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네.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 곳에서 다양한 전시와 LP를 보려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실제로 LP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기획 전시가 있었는데요.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서 병아리 때 뿅뿅뿅이라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획 담당자를 통해서 어떤 전시인지 들어보시죠. 동요가 또 단순하게 어린이 노래를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 속에서 동요는 탄생이 되었거든요.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동요를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동요라고 하는 큰 안에 전래동요가 있고 창작동요가 이제 나눠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전래동요 같은 경우는 서동요나 방강술래나 그런 게 이제 전래동요에 포함이 되고 창작동요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문화 운동을 하면서 작곡가, 작사분들이랑 모여가지고 창작동요를 처음 만드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만드신 거예요. 동요가 일제강점기 그런 암울한 시기 속에서 나라가 아니라 민간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자생적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의를 아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초기에 창작동요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창작동요는 또 잘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나 기존 세대들이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린이날을 만들었다는 걸 떠나서 주축이 돼서 방정환 선생님이 그걸 하자고 해서 아동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린이 잡지도 만드시고 뭐 신여성 잡지도 만들고 청년 뭐 잡지도 만드셨지만 모든 정말 문학 부분에는 다 이런 문화에 되게 파급력이 큰 사람이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동요는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아동 문학과도 연결되는데요. 요즘 창작 동요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기획 전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서 음악으로 많은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항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수능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문과일과 통합수능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얘기도 오늘 한번 좀 해볼게요. 대구 진학지도협의회 김원출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수능 원서 접수를 했는데 올해 재학생, 재수생 수가 어때요? 예, 원래 2023 대입 수능 지원자는 50만 8,030명으로 작년에 비해 1,791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재학생은 1,471명이 줄어 68.9%, 졸업생은 7,469명, 검정고시생은 1,211명이 증가해 31.1%를 차지했습니다. 수학 영역을 기준으로 인문 자연계열로 나누어 보면 확률과 통계에 응시하는 인문계열이 50%, 미적분 기하에 응시하는 자연계열이 50%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수험생은 24,363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800명이 감소했고, 수학 영역을 기준으로 인문계열은 45.5%, 자연계열은 54.5%이고 경북 지역 수험생은 19,877명으로 403명이 감소했고, 인문계열은 50.4%, 자연계열은 49.6%로 집계되었습니다. 어때요?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경쟁률이 좀 많이 높아졌다거나 아니면 좀 낮아졌다, 이런 눈에 띄는 학과들이 있습니까? 이제 수시 모집이 끝나고 수시 이제 지원이 끝났는데, 먼저 지역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을 살펴보면 예.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과 대학 정원을 감축한 대구 카톨릭대, 대구 한의대는 소폭 상승했고 다른 대학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학과별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의학학, 보건계열학과와 유아교육과 경찰행정학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능 전에 치르는 그 9월 모의평가, 이게 전국에 이제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네. 수험생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구 지역 수험생의 성적은 올해도 우수합니다. 다만 작년 수험생과 비교하면 상위권, 중상위권층이 다소 얇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에 고1을 맞은 현재 고3 학생들은 5월 16일에 등교 개학을 하고 그 후로도 원격과 등교 수업이 격주로 시행됨으로써 끈기 있는 학습 습관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그 수능 출제 검토위원들이 6월, 9월 이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이제 수능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절하는 걸로. 예. 모의평가에서 어떤 부분이 반영될 거라고 보세요? 예, 2023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2022 수능보다는 난도가 다소 낮춰지겠지만 여전히 고난도의 어려운 수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였지만 9월 모의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난도를 낮추고 국어는 원점수 만점자를 작년 28명보다 대폭 늘려 1등급 구분 점수와 구간을 작년 18개보다 줄여 상위권 변별력을 다소 축소하고, 수학은 반대로 만점자를 작년 2,700여 명보다 대폭 줄여서 1등급 구분 점수와의 구간을 작년 10개보다 늘려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하고, 영어는 1등급 비율을 6.25%보다 확대하는 모습이 올해 수능에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 뭐 평소대로 해야 하는 공부도 있고 또 좀 급하게 뭔가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정리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예, 성적대별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상위권은 주 1회 정도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고난도 문제풀이와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고, 중위권은 정확한 문제풀이와 영역별 개념 학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위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최근 3개년의 수능과 평가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마무리 학습을 권장합니다. 지난해부터 문과 이과 통합 수능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문과 계열에도 이과 학생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과 쏠림이나 아니면 또 상대적으로 문과가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학들 입장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자연계열 수험생의 진입 장벽이 없는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에 관해 대학은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교차 지원 입학생의 학적 유지와 학점 관리에 관심을 두고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같은 이 문이과 통합 수능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 현재 고1에 2025 대입까지는 통합 수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6 대입의 수능 시행 계획은 내년에 발표되지만 본격적인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 2028 대입 이전까지는 현재 통합형 수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이 우리나라 대입에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금의 상황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학력 인구 격감과 수도권 주요 대학을 제외한 대학, 특히 지역 대학의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무작정 정시 모집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미 예고한 2024 대입에서 서울의 주요 15개 대학은 수시 58.5%, 정시 41.5%, 전국의 대학은 수시 79%, 정시 21% 정도로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수능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대학하고 학과 이 둘 중에 뭘 먼저 선택을 해야 될까 아마 제일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취업을 생각하면은 지방 공립대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예,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학보다 학과 중심의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중심의 선택을 하면 입학 후에도 진로에 대한 갈등과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복수 또는 부전공해 학업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면 적성과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학과 공부가 자연스럽게 양질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정시 합격자가 아니라면 사실 최선의 입시 전략은 수능 성적표 받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 학부모들 또 학생들을 위한 조언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이제 이 수능을 불과 이제 3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부모님은 아이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오롯이 발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외로운 싸움으로 불안하고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어깨를 토닥이며 항상 내 편임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대한 무한 신뢰가 남은 기간 동안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수능 방역 매뉴얼도 마무리가 됐을 텐데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방역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대구교육청은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으로 지정해 입시학원,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11월 14일부터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합니다.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는 지정 병원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당일 유증승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칠 수 있습니다. 네. 올해도 작년처럼 점심을 먹을 때만 가림막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진학지도협의회 김원출 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민 참여 예산제 이 읍면동 참여형 사업 정리하는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인가 봐요. 네, 주민이 지자체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 참여 예산제인데요. 네. 그중에서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주민이 읍면동의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네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인데요. 예. 이 사업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토론회는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읍면동 참여형 사업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답공공통에서 우리 주민 참여 예산제 읍면동 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는 했었습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진행했나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읍면동 사업은 6월부터 대구시 142개 모든 읍면동에서 진행되었고요. 주민 참여 예산제는 모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읍면동 사업과 다른 유형의 차이점은 한 달 정도 주민들 간의 토론을 거친다는 점에 있는데요. 다른 유형들이 개인이 혼자 고민한 것을 제안하는 데 반해서 읍면동 사업은 제안 전부터 여러 사람들 함께 동네 의제를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좋은 사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데요. 네. 좋은 사업은 이제 주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얻는 사업이겠죠. 공감대를 많이 얻는 사업은 제안 과정에서 주민들의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민 참여 예산제 읍면동 사업의 핵심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지난 4개월 동안 잘 반영되었는지,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네. 자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평가하는 자리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준비하게 되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장 토론에 참여한 분들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대구 시내 142개 읍면동에서 6월달, 7월달 뜨거운 여름 2달간 주민들과 지원관 선생님들께서 3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의제를 많이 발굴해 주셨고요. 7월 셋째 주부터 각 동마다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전체 이제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다 선정하고 시로 다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 주민의 참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40개 정도의 사업이 적정으로 되어가지고 선정되었죠. 4년간 주민 참여 예산 하다 보니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지고 새로운 주민이 올해 많이 참여하다 보니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민간 협치를 좀 모토로 해서 다양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협치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제도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 좀 특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게 시민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좀 거칠게 제안한 것들을 공무원들이 좀 다듬어서 실제 실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는 그걸 협치형 참여 예산이라고 불렀는데요.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수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만드는 것, 이게 대구시가 좀 참여 예산제가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서도 예. 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이제 특별히 주민 참여 예산제 민관 협치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네요. 네, 이날 참여한 발표자 토론자분들께서 특히 민간 협치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이제 초대장을 만들어서 발송하는 분들이 행정이고요. 네. 이러한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민이죠. 그래서 잔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초대하는 사람과 초대받는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맞습니다. 즐겨야 하는데요. 네네. 주민 참여 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하면서 동네에 필요한 의제를 찾아서 제안해야 하고, 행정은 주민들이 찾은 의제가 예산을 통해서 동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죠. 뒷받침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주민들이 오랫동안 활동해서 발굴한 의제가 행정이 보았을 때 예산이 가다하다, 시의적절하지 않다라는 등 어떤 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 참여 예산제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토론에서 많은 분들께서 얘기했던 것은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행정에서 단칼에 부적정 이런 게 판정을 내리시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수는 없는지 대안을 함께 찾을 수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민간의 협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인천에서는 주민만 의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민과 공무원이 의제를 함께 찾는 방식, 협치형이라고 부르시던데요. 이 내용이 이날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중요하죠. 예. 네. 주민 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이제 주민이 어떤 의제를 내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무원도 함께 의제 같이 찾고 또 제안도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저도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행정의 예산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제안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여기에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이 제안한 의제가 하나 통과가 되면요, 공무원이 속한 부서에서 집행하라고 이제 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사업 예산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버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해당 의제가 이제 주민이 필요하다고 이제 하더라도 부적정 판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관리가 필요한 예산보다는 이제 좀 CCTV 설치나 교차로 알림이 같은 시설 위주의 비교적 간단한 의제들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런 점이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 해당이 되어 왔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5명, 주민 15명이 모여서 30명의 그룹을 만들고 1년 동안 10번 정도 만나서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같이 제안하게끔 설계를 하였습니다. 주민은 제안하고 계획서는 행정이 그 안에서 쓰는 방식으로 서로 역할 분담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한 그룹에서는 20억 정도의 예산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여한 많은 분들께서도 공무원도 이제는 판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플레이어로. 그러니까요. 같이. 예, 그렇죠. 네. 예, 주민 참여 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관심과 공감을 표했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경래 지원관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봉덕 3동에를 갔는데 그 중에 조금 젊으신 통장님이 우연히 참여를 하셨어요. 평소에 지역 주민들하고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올려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아나바다 장터 같은 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물려있는 물건들도 좀 있고 다른 지역에 가봤더니 되게 아이들 경제적 학습 효과도 좋고 주민 참여도 좋고 젊은 층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다. 그걸 꼭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신 계기가 되었어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이 내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의미 깊었어요, 저는. 이제 행정의 교체가 빈번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다른 동에 가셔서도 그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좀 놀라웠던 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산격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도 좋으시고요. 적극적이시고요. 정말 열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느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돼서 윈윈이 되는 거네요. 예. 주민 참여 예산제 참여하는 분들 모두 이 제도를 참 소중하게 한번 참여해보시면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렇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기다리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 이름에 참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무척 의미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잔치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당연히 초대에 응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겠죠.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제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지원관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제 의제를 내어본 일반 주민분들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네. 이들 모두가 한번 이제 발을 담궈 본 분들이 발을 해본 담궈 보신 분들이라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제 무척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고요. 주민이 평상시에 동네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를 정책 제안을 해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정되고 행정이 또 예산을 배정해서 동네에서 그 바람이 이제 실현된다면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한 분, 두 분 많아지면 주민 참여 예산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아직 10년도 되지 않은 제도이거든요.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예산액을 맞아요. 조금씩 늘려가고 인천에 이제 협치형 같은 좀 의미 있는 실험들을 하나씩 추가해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는 게 저는 참 더 마음에 들고 그러면 더 나아진 어떤 것들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객관적인 평가는 어때요?
일단 좀 대구에 대한 평가는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 또한 이제 성공 사례로 사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토론회에서 이제 주 발제자분께서 인천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좀 인천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네. 대구도 2019년이라는 좀 이런 시기에 읍면동 사업을 142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를 하였고요. 네. 청년이나 청소년도 참여하는 유형을 만드는 등의 이제 지금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구 단위에서도 별도의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형 주민 참여 예산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더라고요. 네. 예, 대구시가 주민 참여 예산제를 무척 신경 쓰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이제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대구가 더 좋은 변화, 의미 있는 실험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산 집행하고 마을이 달라지고 이런 걸 눈으로 보면 우리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그렇죠. 하면 더 확대되고 참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마을센터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리고 싶은 행사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지금 바깥에 단풍이 지금 많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나가서 좀 거닐고 싶은 계절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 저희도 이제 대구 마을 주간이라는 큰 행사를 했는데 마을에서는 10월에 축제를 많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북구 학정동 이제 논밭 들녘에서 논두렁 밭두렁 축제가 있고요. 네. 달서구 이곡동 꿈터공원에서는 성서마을내 착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또 토요일에는 수성구 시지 매호천 일대에서 시지 마을 축제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정환 팀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나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네, 가호의 시작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로 갈까요?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반고개 내거리에서 내당역 내거리 방향, 내당역 내거리 직전 가장자리 차로에서 오전부터 진행 중이던 위생 차량 작업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두류 내거리에서 감삼 내거리 방면, 두류 내거리 지나자마자 나오는 가장자리 차로에선 승용차 접촉사고 발생했는데요. 현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국채보상로는 중앙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향, 서성내거리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겠고요. 달서로는 비산내거리에서 원대오거리까지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70로는 태전 3거리에서 팔달교 양방향 수월하게 지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휴게소 지나온 차들 다부터널 앞두고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 고정대교 위 53km 지점에선 오전부터 이어지던 공사가 종료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3km 정도 정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해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지금보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어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처음 적발하면 6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세 번째는 법정 상한액 200만 원이라고 해요. 국립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이잖아요. 산불 조심 무엇보다 더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10월 26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